네, 이슈 나우 오늘도 업종 살펴봐야죠. 오늘은 제약과 바이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하면은 일단 지난해에는 참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M&A 얘기가 돌면서 정말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될지, 그리고 또 어떤 모멘텀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을지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정 기자와 송기현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약주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약업종 현재 좀 평가하기 위해서 주가 추이가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제약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라는 것을, 가장 강한 업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해 코스피 지수와 비교를 했을 때 상승률은 코스피 지수는 2012년도에 코스피 상승률은 9%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의약품,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상승률의 2배인 20.2%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거는 이제 전체 전반적인 1년 동안의 상승률이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보면은 이 상승 강도가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약주 중에서 가장 강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97%가 상승했습니다. 1년 동안. 그 다음에 종근당은 94.2%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주식인 유한양행도 35%, 동아제약은 그것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수치죠. 19.1%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제약업종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약가를 인하한다던가 그 다음에 리베이트 규제로 인해서 거의 상당히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거의 뭐 1년 동안 20에서 30%씩 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네. 주가 흐름이 거의 반토막까지 났었습니다. 2년에 걸쳐서.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리스크 요인이 이제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극적인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지수의 흐름과 더불어서 상승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살짝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증권가의 분석도 또 궁금합니다. 차현정 기자, 또 새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제약주들 선전하고 있고 어제도 52주 최고가 기록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선전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와의 제휴를 통한 해외 모멘텀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또 다른 배경입니다. LG생명과학은 지난달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와 당뇨병 신약인 제미글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동아제약은 파머징 마켓의 바카스와 류코스팀, 그로트로핀 등의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미글로는 사피노를 통해 러시아와 중동, 인도, 아프리카 등 80개국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다국적 제약사와의 전략적 제휴 또는 제품 공급 계약 체결 가능성이 큰 곳으로 시젠과 CTC바이오, 메디톡스 등을 꼽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김지현 연구원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올해부터 신약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개량 신약 개발 기술이 뛰어난 국내 제약사와의 제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올 상반기 독자 개발한 개량 신약과 복제약을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하는 식의 제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제약주는 올해 실적 기대감이 큽니다. 작년 상반기엔 약가 인하로 실적이 악화됐지만 하반기에 시작된 제약사들의 비용 절감 노력으로 올 상반기부턴 수익성 회복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림 현대증권 연구원은 제약사들의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94%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우리투자증권이 최선호주로 꼽은 유한양행은 지난달 출시한 비리어드의 올해 매출액이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한화학과 유한킴벌리 등 우량 자회사들의 연결 실적도 긍정적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해줬지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네요. 약가이나 영향이 끝나가면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해설위원님, 특히 지난해부터 M&A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뭐 예. 이스라엘 제약사인 테바사에서 어디를 인수한다더라 라면서 돌아가면서 정말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네, 예. 이런 M&A 모멘텀은 올해는 좀 없을까요? 네, 일단 지난달 중순 이제 한독약품하고 이제 이스라엘 테바가 합작사 설립에 최종 합의하면서 한독약품 주가 단기 고점 완성했고요. 일단락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 주가가 이제 33,650원인데 지금은 한 31%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에 인수합병 모멘텀들은 좀 국내적인 요인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삼성전자를 보면 일단 연말 연초에 나오는 삼성이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 바이오시밀러 부문 인수한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삼성이 좀 이제 부인하고 나서면 좀 시들해진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은 지금 현재 바이오시밀러 생산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R&D에 주력하고 있는 삼성바이오 FS 등의 계열사로 바이오시밀러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의료기기 사업 관련해서는 삼성 메디슨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발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부문의 인수합병 기대감은 여전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지분율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삼성전자가 40% 가지고 있고 에버랜드가 40%, 또 물산이 10% 그리고 이제 퀸타일드가 한 10%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예전 얘기인데요. 2010년도에 삼성이 그때 5대 신수정 사업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바이오랑 의료기기, 2차 전지, 또 태양광과 LED에 23조 3천억 투자한다 했었고요. 올해 초 들어오면서 이제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팀을 의료기기 사업부로 격상시키면서 바이오 의료 사업 관련주 주가를 좀 들썩이게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제약 업계 내에서 상황을 보면 올해 이제 강화된 CGMP,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관련해서 시설 투자비 감당 못하는 이제 중소형 제약사가 M&A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자체 신약 개발 능력이 있는 국내 상해 제약사들은 정부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이들 업체 위주로 제약산업 재편될 수도 있는 것이겠고 해서요. 국내 대형사와 중소형 업체들 간의 인수합병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A 얘기는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는 있겠네요. 뭐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에 지금 또 부각되고 있는 곳은 아직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인구의 네. 고령화 추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우리나라는 정말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제약주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준비해놓은 표를 살펴보시면은 고령화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급속도로 빠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10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국내에서는 550만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는데 15년 후인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약 82%, 즉 거의 97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지금 고령화 사회가 단기간에 1, 2년 만에 그렇게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10년, 15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그러니까 단기적인 임팩트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주가에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령화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신약 모멘텀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제약사들과 제휴를 통해서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지 그게 상당히 좀 주가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고령화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하루 만에, 네네. 1년 만에 이렇게 급속히 증가한다기보다는 10년에 걸쳐서 좀 단기적으로 이 추세가 유지가 될 텐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이런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이번 대선 때도 영향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공약을 제시한다던가 뭔가를 추진할 수 있잖아요, 정책을. 네네.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주가 올랐던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정책 쪽에 좀 모멘텀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정책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의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이제 주가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일단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영향을 미치되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은 좀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설위원님, 원료의약품의 매출 추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그 하나대투증권 자료 인용한 건데요, 제가 원료의약품은 원래 이제 신약과 제너릭 완제의약품 제조하기 위한 이제 그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도에 따라서는 이제 약효 성분 갖고 있는 주성분 API랑 약효는 없는 이제 보조 성분 IPI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약효군별로 보면 심혈관계, 또 항균, 항생제, 또 위장관계, 호흡기관계, 항암제 등으로 나뉘어지는 거고요. 이 이제 원료의약품 시장은 공장이 굿 매니팩처링 프랙티스라고 이제 GMP 아까 말씀드린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등 이 등록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요. 또 네. 이제 국가별로도 등록 절차 이외에 제약사와 개별적인 조건, 조율 등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진입만 하면 매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시장이고요. 매출 관련해서 이제 눈여겨볼 대목이 2011년도에 시작된 그 블록버스터급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올해까지 대거 만료가 되게 되면서 2013년까지요. 각국 정부가 이제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고 제너릭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제너릭 쪽에 사용되는 원료 의약품 수요가 상당히 수년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제약시장 조사기관 IMS에 따르면 2016년까지 이 제너릭 의약품 시장 연평균 11.6% 성장할 것이어서요. 상당히 원료 의약품 쪽 매출도 증가세가 기대되고요. 우리 업체 중에서는 이제 원료 의약품 관련해서는 유한양형이라든지 종근당 그리고 이제 코오롱생명 또 에스텍 파마 화일약품 등이 관련 업체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봐야 될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또 최선호주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업종 전망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이 원달러 환율과의 상관관계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 쪽은 원달러 환율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원재료를 수입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차은정 기자, 증권가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통상 원화 강세는 제약주 전반의 손익구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원화 강세는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 있어 원가 절감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기술 특허 로열티 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화 강세는 제약주 관련 호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과 신약 부문에서 독보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관련 기업들의 경우 수혜의 크기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원화 강세 추세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었어요. 전문가님, 네. 실적 한번 볼게요. 일단 4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전반적인 실적 전망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지난 해와 비교를 했을 때 워낙 그때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약가도 인하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30% 이상 급감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 이번 4분기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36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워낙 기저효과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런 게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적 개선세는 올해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9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인 2013년도에는 2012년도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한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35.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업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종목별로 살펴보면은
제약업종들 중에서도 실적 모멘텀, 그러니까 개선세가 눈에 띄는 종목이 있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부진한 종목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종목들을 나눠서 살펴보면은 확실히 실적 모멘텀이 가장 좋은 종목군은 바로 이제 주가가 말을 해 주듯이 네. 한미약품, 그 다음에 유한양행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서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지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북경 한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용 감기약과 장기능 개선제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중국 시장에서 MS 1위입니다. 그러니까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평균적으로 25%에서 30% 이상 지금 4, 5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올해 정도 되면은 올해 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보다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더 많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격적으로 고부가 가치 원료 의약품을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을 지금 발굴을 하기 위해서 바이오 업체에게 한올 바이오파마라든지 테라젠 이텍스 이런 바이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업체들에게 지분을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좀 실적 모멘텀이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녹십자와 셀트리온을 들 수 있겠는데 녹십자는 지금 지난해 진짜 힘들었는데 올해도 힘든가요? 녹십자요? 네. 주가를 흐름을 보면은 다른 제약주들 같은 경우 그 위쪽으로 강하게 쭉쭉 뻗어 나가고 있는데 못 갔어요. 녹십자는 못 가고 오히려 밑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백신 쪽에서 독감 백신 쪽에서 상당히 지금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 때 MS를 시장 점유율을 좀 공격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백신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뭐라고 그래야 되죠? 수요가 없었군요. 네, 수요가 없으니까 반품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많이 커졌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비용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전에 고성장을 누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세 정체 국면에 든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종목일 것 같아요. 녹십자나 셀트리온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실적 모멘텀 상위 종목과 하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해설위원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리스크 요인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부의 약가이나 규제라던가 이런 리스크들 올해는 또 어떤 것들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약간 규제 이슈 관련해서 지난해 4월에 정부가 이제 제약업계 리베이트 척결이라든지 건강보험 재정 안정, 또 이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또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가이나 나오면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너릭 의약품 단가가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이나 형황에 따르면 6,586개 대상 약품 중에 40% 이상 가격이 깎인 제품이 80개였었고요. 30%가 1,597개, 또 20% 이상 깎인 제품이 3,955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가가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비슷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은 정부에서 이제 약가 규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정부가 내건 이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보면 본인 부담 상한제 같은 경우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개 등급으로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의 보장책보다는 건보 재정 부담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제약업체한테 오히려 유리하다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의약품 소비가 집중된 1차 의료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약업계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정부의 규제 리스크보다는 좀 정책 수혜를 기대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니까 규제에 대한 리스크는 적고 실적은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기대는 많이 됩니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증권가의 의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장 기자, 증권가에서는 어떤 전략 제시하고 있나요? 네, 증권업계는 단기간 급등한 주가를 투자 리스크로 꼽고 있습니다. 제약업종의 올해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0배 정도로 결코 싼 수준은 아닙니다.
김혜림 현대증권 연구원은 밸류에이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수출 확대나 신약 개발을 통한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 대표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제약업종의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3%, 94% 성장할 전망이라며 지난해의 약가 인하 전 영업이축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률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국적 회사와의 계약, 수출 확대, 신약 개발 등 올해 가시화될 것들이 많아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가장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하태기 SK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달부터 시작된 조정이 마무리되고 지금은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국면이라며 인구의 노령화, 국민 소득의 증가, 복지 확대 등으로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어 제약주에 대한 매수는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증권가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인 것 같아요. 지난해 많이 오른 만큼 얼마나 좀 기대를 하면서 접근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두 분의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네. 전략 말씀해 주시고요. 최선호 종목도 선정해 주세요. 네.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업종이 바로 이제 제약업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강력한 추세를 잡으면은 보통 추세가 1년 이상은 지속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업종은 지난 하반기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기간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그 다음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방금 이제 기자님께서 밸류에이션 측면이 좀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역사적으로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밸류에이션이 비싸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네. 보통 20배에서 30배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퍼밸류에이션이 20배 수준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예전 과거치랑 비교를 했을 때 밴드 하단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더 얹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제약주들 같은 경우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은 바로 한미약품이겠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약사들과는 다르게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 모멘텀까지 곁들여서 같이 가장 그 신약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북경한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1.8% 오르면서 52주 최고가 또 다시 썼습니다. 14만 1,5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요. 뭐 올해를 좀 기대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 확실히 이제 또 다른 제약주들에 비해서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고 하면은 충분히 15만 원을 돌파해서 16만 원 선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이 좋게 보이세요? 네, 일단 그 업종 보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제 41.2%로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1분기에는 이제 기저효과까지 겹쳐지면서 영업이익이 제약업종이 94%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 예상이 되고요. 업종 전체적으로도요. 그리고 뭐 이슈도 보면 노령화 이슈라든지 뭐 국민 소득 증가, 복지 확대 이런 거 관련해 본다 그러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저는 이제 한미약품도 좋아 보이긴 한데요. 동아제약 좀 얘기를 해드리면 동아제약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주사로 전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한미약품이 사이언스랑 약품으로 분할될 때를 봤더니 시총이 2년 4개월 동안, 그러니까 분할하고 나서 2년 4개월 동안 시총이 36%가 늘었더라고요. 거의 한 2년 4개월 동안 늘었으니까 좋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주사 전환 공시한 동아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도 한 시총이 2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개별 기업
밸류만 봐서는 아주 저렴하진 않은 것 같은데 지주사 전환 이슈가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동아제약 정도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주사 전환 이후에도 동아제약은 이 사명 그대로 상장되어 있나요? 동아제약은요, 그 비상장으로 지주사인 그 동아 이름을 제가 생각이 어릴 텐데 지주사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비상장으로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이랑 이제 전문 의약품이랑 지주사 쪽으로 세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동아 예. 소시오 홀딩스가 지주 회사가 그렇습니다. 되는 예, 거죠? 그 100% 자회사로 동아제약은 들어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토픽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제약주인 것 같은데요. 관심 종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